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시어머니한테 고소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온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새해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날도 늘 하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집 근처 공원으로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지고 있었고 놀이터에는 우리 아이 말고도 몇 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를 그네에 태워주고 미끄럼틀 앞에서 기다리다가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배경에는 어둑해진 공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날의 기록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재운 뒤 습관처럼 SNS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올리고 짧게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를 저격한 것도 아니었고 시댁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나온 사람도 아이뿐이었고 위치 태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문제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끝낸 뒤 소파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 전화할 분이 아니었기에 순간 망설였지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기보다는 날이 서 있었고 숨을 고르는 소리부터 거칠었습니다. 너 지금 SNS에 올린 사진 봤다.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어떤 사진을 말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 당장 지워. 명령조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내가 올린 사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알아? 사람들이 다 보고 수군대.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무엇을 보고요? 도대체 그 사진에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진에 어머님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 사진인데요.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렇게 교묘하게 올린다더라. 교묘하게. 그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안 지우면 고소할 거야.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볍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고소를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이야. 요즘은 그런 거 다 처벌받는다. 내가 뭘 올렸는지 내가 더 잘 알겠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긴 통화음이 집안에 오래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SNS를 다시 열어 문제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 공원 겨울 저녁. 아무리 봐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고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더 일이 커질까봐 아니면 또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어머님이 SNS 사진 지우라고 하셨어. 고소 얘기도 하셨어.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괜히 창밖 소리에도 놀라고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뒤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가 시작이었고 이 사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밤사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지는 않았는지, 메시지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전화 생각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평소 뉴스에서나 듣던 단어가 제 일상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보낸 문자에 대한 답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문자 봤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봤어.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SNS 사진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하셨어. 무슨 뜻인지 알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좀 예민해. 요즘 주변에서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말이 많다. 무슨 말이 많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제가 뭘 올렸다고요? 남편은 대답을 피하듯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시댁 분위기 알잖아. 괜히 오해 살 만한 건 안 올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편도 시어머니 편도 아닌 척하면서 사실상 아무 편도 들지 않겠다는 걸. 오해 살 만한 게 뭔데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묻자 남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진이 엄마 입장에서는 좋게 안 보일 수도 있대. 왜요? 요즘 어른들 눈에는 애 키우면서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공원에서 아이와 산책한 사진이 놀러 다니는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 네, 생각해봤습니다. 지울 거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진이 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사진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법은 그런 거 안 따져. 그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반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분위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며느리를 둔 사람인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나한테 다 연락 와서 묻더라. 며느리 요즘 왜 저러냐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말로 안 했어도 그렇게 보이게 만들면 그게 명예훼손이야. 그날 시어머니는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많이 하면 사실이 되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SNS로 사람 인생 망치는 거 한순간이야. 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고소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 말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협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SNS를 다시 열어 댓글과 좋아요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지인 몇 명이 귀엽다,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정도의 댓글을 남긴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명예훼손이라고 하셨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너도 그냥 지우면 되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 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지워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머님이 싫어하시면 다 지워야 해요?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라는 사실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명예훼손 이야기가 곧 시댁 단톡방이라는 더 큰 무대로 옮겨가게 될 줄은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돌아와 커피를 내리던 중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고 화면에는 익숙한 단체 채팅방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평소라면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조용히 움직이던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늘 읽기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처럼 알림이 연속으로 울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떠 있는 메시지는 이 말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너무 선 넘네. 그 다음 메시지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SNS에다가 집안 망신시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고,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자 더 직접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요즘 젊은 것들 SNS로 뭐든 다 해결하려고 해. 집안일은 안 하고 사진 찍을 시간은 많나 보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제 SNS 사진 캡처. 아이와 공원에서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제 계정 이름이 그대로 보이게 캡처된 사진이 단톡방 한가운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문제 삼던 사진이 지금은 친척들 수십 명이 있는 공간에 아무렇지 않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걸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지. 그 말들을 읽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처음 사진을 올렸는지 확인하려고 캡처 위에 이름을 봤지만 너무 많은 메시지가 순식간에 올라와 흐름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했지. 이런 건 집안 문제라고.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미 단톡방 모두가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저만 뒤늦게 불려나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말했던 사람들이 다 안다는 말이 이미 이 단톡방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가장 억울했던 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명도 설명도 제 입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가족분들, 그 사진은 아이와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의도가 없다고 결과가 없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이 문제라는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대답을 하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명조차 말대답이 되는 공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 다른 데도 퍼졌으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은 캡처 한 장으로 고소도 된다던데. 그 말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단톡방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는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단톡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훈계했고, 누군가는 비꼬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어른 말 들어야지라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나온다고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그 메시지들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집에 앉아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작 문제 삼던 시어머니가 제 사진을 가장 먼저 퍼뜨렸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다는 것. 만약 그 사실을 그때 알았다면 제 선택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지워진 며느리였고 이미 판단이 끝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 모든 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저는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낮 동안 시댁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캡처된 사진, 남편의 침묵까지 모든 장면이 겹쳐지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많은 이야기가 그의 휴대폰 안에서 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단톡방 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응.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제 편을 드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할 거야? 제가 다시 묻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커지길 원치 않아서 그래. 그 말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회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고 더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침묵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위에 남겨진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 하나가 떠 있었고 발신자는 시어머니의 지인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문장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진 봤어요. 마음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뒤에 서 있었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자 대화는 위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 SNS 사진 캡처. 시댁 단톡방에 올라왔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톡방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지인에게 직접 보낸 대화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저렇게 살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 아이는 핑계고 밖으로만 나돌아. 그래 놓고 SNS에는 좋은 엄마인 척 다 올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문장들은 단톡방에서 보던 말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이라는 포장도 없었고 그저 험담과 판단만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고소 협박 전화를 받기 훨씬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시어머니는 이미 제 사진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먼저 퍼뜨리고 그 후에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을 말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덮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사진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고 자신의 말이 반박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체면이 상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다고 했던 말, 지인들이 연락 왔다고 했던 말, 그 모든 게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아, 이건 고소가 목적이 아니구나. 이건 입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SNS에 올리지 말라는 경고였고 앞으로도 조용히 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크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오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달라졌다는 건 아마 남편도 느꼈을 겁니다. 왜 그래? 그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저를 희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지우지 않겠다고, 대신 남기겠다고. 그 선택이 며칠 뒤 도착한 내용 증명 앞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대화를 본 지 불과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우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고 겉면에는 낯선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였습니다. 진짜로 여기까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동안 앉아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 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증명.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류는 차분한 문체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웠습니다. 귀하가 SNS에 게시한 사진 및 문구는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지인들 사이에서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즉시 게시물 삭제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함.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사진 삭제, 공개 사과 그리고 향후 동일 행위 금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그 이름을 보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로 저를 누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내용 증명 왔어.
짧게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그럴 줄은 몰랐네. 그 말이 이상하게도 화를 더 돋웠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고했고, 이미 협박했고, 이미 단톡방까지 일이 커졌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는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묻자 남편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 공간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서류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SNS 사진, 시어머니의 전화, 단톡방,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캡처까지. 저는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내용 증명 사본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소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무섭다는 감정 대신 처음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도 않고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사진에 시어머니 얼굴이나 이름이 없음. 시어머니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없음. 사실관계 왜곡이나 비방 목적이 없음. 오히려 문제되는 건 상대방이 귀하의 사진을 캡처해서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혼자 끌어안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형태를 잃고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우라는 말을 반복했는지, 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앞세웠는지. 이건 싸움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물러나길 바라는 행동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응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증거를 모으세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시어머니였고 상황은 여전히 가족 문제였지만 이제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용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거라는 걸. 며칠 뒤 저는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변호사는 제 앞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마치 감정을 걷어내고 사실만 남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분이 상했다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겐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항상 양보해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제 SNS 게시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진, 문구, 댓글, 공개 범위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게시글 자체만 보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수치심을 느끼셨다고 하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3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 캡처 무단 유포였습니다. 제가 개인 계정에 올린 사진을 시어머니가 캡처해 지인들과 단톡방에 유포한 행위 자체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하는 그 사진을 지인에게 공유한 게 아니라 본인 계정에 게시한 겁니다. 그걸 캡처해서 맥락 없이 전달한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느꼈던 막연한 억울함이 처음으로 말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사실을 덧붙인 발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 휴대폰에서 제가 봤던 그 문장을 물었습니다. 살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는 표현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그냥 그날 잠깐 산책한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말을 단순한 뒷담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언어로 보자면 그건 제 생활을 왜곡한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압박과 협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워라, 고소하겠다, 태도에 따라 다르다. 그 모든 말들이 쌓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발적인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가족인데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계속 스스로를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귀하는 지금 방어해야 할 위치가 아니라 대응을 준비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날 변호사는 제게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우지 마세요. 대신 모으세요.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첫 전화 날짜와 시간, 고소라는 단어를 쓴 정확한 표현, 시댁 단톡방 메시지 캡처, 남편 휴대폰에서 본 지인 대화 내용 증명 도착 날짜. 하나하나 정리할수록 이 사건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가진 사건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SNS 알림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캡처했고 전화는 가능하면 기록이 남게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민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기억하려고.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SNS 사진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록이구나.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줄은요. 그 이유가 이 싸움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줄도요. 조사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SNS와 단톡방 문제를 정리하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 감정 싸움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왜 굳이 캡처를 돌렸는지, 왜 사과 요구가 아니라 바로 고소였는지, 왜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제 이야기를 흘렸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주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 중 시어머니의 지인 한 분이 참고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괜히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 뒤에 조심스럽게 그날의 상황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간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오래 다니던 지인 모임에 나가 있었습니다. 주로 동네 사람들, 오래된 지인들, 자식 이야기와 며느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늘 하던 이야기처럼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 며느리가 집안일을 통 안 해.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엉망이야.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 며느님 SNS 보니까 정리도 잘 돼 있고 밥도 직접 해 드시던데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누군가 제 SNS 화면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가 어땠는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늘 해오던 불쌍한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어머님, 며느님 잘하시네요. 요즘 며느리들 중에 저 정도면 훌륭한 거죠. 그 말들이 칭찬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겐 공개적인 반박이자 망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며느리가 날 일부러 무시한 건가?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사과도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 SNS를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밝아 보이는 사진, 웃고 있는 표정, 집이 정리된 모습, 그 모든 걸 증거로 만들기 위해 의도를 덧붙였습니다. 집안일은 안 하면서 놀러만 다닌다. 사진만 번지르르 하다. 현실은 다르다. 그 말들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 끝이 고소 협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크게 느꼈던 위협이 사실은 한 사람의 체면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 며느리 하나쯤은 상처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네요. 이 사건의 중심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체면 손상에 대한 과잉 반응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끝이 없거든요. 그 말이 그날따라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침묵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가장 위험했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기를, 알아주기를, 스스로 멈춰주기를. 대신 기록했고 정리했고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순간 생각보다 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뿐인 공간.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얼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손은 자꾸만 가방끈을 만지작거렸고 말을 기다리는 동안 입술을 여러 번 깨물었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고소하실 의사가 분명히 있으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고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말이 조사실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용 증명,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률 용어가 빼곡히 적힌 서류, 변호사 이름과 직인까지 찍힌 문서. 그 모든 게 고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말로 지워질 수 있을까? 수사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어떤 의도로 보내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겁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감정이 좀 격해서 며느리가 말을 안 듣길래. 그 말이 끝나자 조사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미 수십 번도 더 봤던 문장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글 올리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랑 이미 상담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 그렇게 나간 거고요. 진짜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된 지인들과의 대화 캡처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집안일도 안 하면서 SNS로 좋은 척만 한다. 저러다 집안 망신 다 시킨다. 수사관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사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다 본인께서 제출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잠겨 잠시 숨을 고른 뒤에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두 원본 그대로입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압박, 법적 조치를 암시한 메시지, 그리고 실제 내용 증명 발송.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도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고 과장한 것도 아니었고 괜히 문제를 키운 것도 아니라는 것. 시어머니는 그제야 다급해졌습니다. 그럴 의도는 정말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해서.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그 질문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겁니다. 어른인데, 가족인데, 여기서 내가 한 발 물러나야 하나?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소당할까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의도가 아니었다면 왜 멈추지 않으셨나요? 조사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조사실에서 누군가는 말을 바꿨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기 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상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순간이라는 걸. 이제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수사관에게서 연락을 받은 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뒤집히진 않을까? 혹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소 건은 각하로 정리됐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각하, 죄가 성립되지 않아 아예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 그 말 뒤에 조심스럽게 덧붙여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사과 권고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뻐서도 아니었고 통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게 숨을 참고 있다가 이제야 숨을 내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락 왔다면서. 그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침묵했는지. 각하됐어.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반응이 저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좀 끝난 거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는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을 통해 말이 전해졌습니다. 괜히 이를 키운 것 같다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라는 단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공식적으로 사과 권고가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 그 소식이 시댁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단톡방은 멈췄고 전화도 오지 않았고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어머니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남편이 내 편에 서주길 바랐을 뿐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기대했던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넘어가야지.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몸으로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아내이고 아이의 엄마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노력하려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어머니랑도 거리 둘게.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말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SNS도 일상도 제 삶도 누군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저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누군가의 패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아프고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지금 저는 SNS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라도 SNS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더 조심해서 합니다. 예전에 저는 사진을 올리고 나서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될까? 혹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까? 시댁에서 또 문제 삼지는 않을까? 그 불안은 사진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기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대신, 남겼고 상처를 숨기는 대신 정리했습니다. SNS는 자랑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법적인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완전히 끊었고 모든 소통은 문서와 기록으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왔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그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제 편에 서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순간에 침묵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 이 정도일 줄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야. 결국 저는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나를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 삶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눈치를 볼 사람도 없고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 웃어야 할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시 그 공원에 갔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되었던 그 장소에서 이번엔 아무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 장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고 설명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남겼을 뿐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일이 제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는 며느리였고 이해하는 아내였고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선을 긋는 사람이고 기록하는 사람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진은 죄가 아니었고 기록은 잘못이 아니었으며 저는 그저 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각성의 기록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참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